안녕하세요. 저는 이명화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어요. 제 질곡진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맑고 깨끗하라는 뜻으로 청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청자처럼 맑고 고귀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염원을 담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 가족에게 삶은 그리 맑지도 고귀하지도 않았어요. 어릴 적 기억은 늘 탄광촌의 희뿌연 흙먼지와 배고픔, 그리고 고단함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두 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탄광의 광부로 캄캄한 땅 속에서 생사를 오가셨고, 어머니는 직물 공장의 재봉사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낡은 재봉틀을 돌리셨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내일을 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살았답니다. 제가 6살 때였어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사찰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오래된 벽화를 본 적이 있어요. 세월의 풍파로 희미해졌지만 거친 벽에 그려진 부처님과 비단결 같은 구름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 색깔과 형태가 마치 신비로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오색찬란한 단청과 벽화 속에서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제 영혼은 그림이라는 마법에 사로잡혔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꿈 같은 사치였어요. 종이와 연필을 살 돈은커녕 하루 한 끼 밥도 버거웠으니까요. 대신 집 주변의 거친 벽이나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어요. 때로는 아궁이에서 나온 색감한 수치나 재를 손가락에 묻혀서, 때로는 몰래 훔친 탄광촌의 벽돌 조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어른들에게 어디 함부로 낙서를 하느냐 며 따끔하게 혼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배고픔과 고단한 현실을 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처럼 행복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몰래 낡은 교과서의 귀퉁이나 포장지의 뒷면에 그림을 그리다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은 적도 많았죠. 하지만 미술 시간, 그 짧은 한 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학생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시고 청가는 타고난 감각과 재능을 지녔구나. 이 아이의 손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며 칭찬해 주셨고, 저에게만 몰래 낡은 크레용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칭찬과 크레용 선물 덕분에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 속에 뜨거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탄광촌 소녀가 아닌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는 진정한 화가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냉수와 같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안의 생계를 위해 곧바로 일을 해야 했어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며칠 밤을 울었지만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죠. 저는 탄광촌 식당에 취직해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무겁고 뜨거운 솥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물에 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틈틈이 식당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기름 묻은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기름 냄새 묻은 그림들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고, 이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과 같았죠. 21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식당 옆 탄광 보일러 관리실에서 일하는 정현 씨였고, 늘 연탄재와 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점심시간, 제가 몰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청아 씨, 당신 그림은 왠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힘이 있네요.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제대로 배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은 잊었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지만 저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형편이 어디 있겠어요? 꿈은 사치예요. 정현 씨, 그냥 이렇게 취미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고 우리는 1년 후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현 씨는 겉모습은 투박했지만 제게 누구보다 다정하고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결혼 첫날 밤, 그가 낡은 붓 세트와 작은 화판을 선물로 주었을 때 저는 제 삶에서 가장 격렬한 감동을 느꼈어요. 여보, 당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요. 언젠가는 당신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든든한 보일러가 되어 줄게요. 그의 맹세 같은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고 녹록지 않았어요. 아들 도윤이가 태어나고 3년 뒤에 딸 세은이가 태어났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낮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열어 운영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콩나물 다듬고 육수 끓이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죠. 그림을 그릴 시간은 숨 쉴 틈처럼 점점 줄어들었지만 가끔 손님 없는 시간에 냅킨이나 영수증 뒷면에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작은 행복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국밥집의 뜨거운 김 속에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저도 중년의 고개를 넘었어요. 자식들은 훌륭하게 자라 대학에 진학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국밥집 운영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늘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과 함께라 행복했어요. 가끔 남편이 몰래 사다 준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한 취미일 뿐이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국밥집 문을 닫고 제대로 그림을 배워 나만의 전시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독하리만큼 강렬한 작은 희망을 가슴 한구석에 금고처럼 단단히 품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더라고요. 제 평범했던 일상이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만성적인 폐질환이었습니다. 그날은 국밥집 문을 닫으려던 늦가을 밤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느 때처럼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남편은 늘 기침을 달고 살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벽에 기댔다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소리쳤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고 차가운 바닥에 누운 남편을 끌어안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숨 막히도록 무서운 영겁의 시간이었어요.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여보, 안 돼. 제발 일어나.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만성폐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무릎을 감싸쥐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새벽 기차를 타고
아들 도윤이와 딸 세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는요? 아이들이 겁에 질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저는 그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두려움의 폭풍을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워낙 폐가 많이 손상되어 회복하는데 수년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죠. 매일 오직 면회 시간 10분 동안 병원에 가서 남편의 메마른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좋아하는 시래기국 끓여놨어요. 빨리 일어나요. 우리 같이 다시 국밥집 문도 열어야 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러 가야 하잖아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한 거울처럼 냉혹했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결국 정들었던 국밥집은 임대료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어 병원비를 내주었지만 저희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 터라 그들에게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현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고 깊은 잠 속으로 영원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동안 넋을 놓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장 고단했던 시절의 전부였던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걷게 되었다니 그제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단 하나뿐인 제 편이 사라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땀 냄새와 국밥 끓이는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이 너무나 슬프도록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쓰던 낡은 작업복과 그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영원히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흐릿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떡해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두고 가면 난 이제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처럼 불어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숨 막히게 더 힘들게 했죠. 병원비와 장례비로 평생 모은 저축은 바닥이 났고 국밥집도 없어 당장 수입원이 없었어요.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낡은 단칸방의 월세를 내며 살았지만 그마저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바닥이 보일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더 이상 혼자 계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좁고 위험한 이곳을 떠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처음엔 아들의 진심에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내가 이 잘 나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나의 낡고 초라한 존재가 그들의 젊고 빛나는 삶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오랜 망설임과 고민 끝에 결국 저는 도윤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남편과 고단한 땀을 흘리며 살아온 집을 떠나는 날, 곰팡이 핀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죠. 그 낡은 집의 벽지 하나하나,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
모든 게 지울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도윤이 가족은 수도권 신도시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 넓지 않은 20평대였지만 제게는 감지덕지한 궁궐 같았죠. 도윤이가 가장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저희랑 함께 편안하게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며느리도 가식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고 손주 민재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이제 나랑 매일 놀아줄 거죠? 라며 좋아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꿈처럼 좋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TV를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웃고 떠들었죠.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의 건강을 염려하며 영양식을 해 주었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민재는 학교 다녀와서 항상 저를 부르며 달려와 따뜻하게 안겼어요.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 막히는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씩 차오르는 물처럼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 방은 따로 없었기에 온 가족이 지나다니는 거실 한 켠에 있는 낡고 좁은 공간을 써야 했죠. 터이엄 밤에 늦은 시간 화장실에 가려면 잠귀가 밝은 민재방을 지나가야 해서 쥐 죽은 듯이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다녀야 했어요. 약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 주방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주방은 좁으니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마치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왠지 주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날카로운 뜻 같았어요.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자주 많아졌어요. 제가 빨래를 개려고 하면 어머니, 그런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손목 아프시잖아요. 라고 하고 청소를 하려 해도 어머니, 이젠 쉬셔야죠. 제가 깔끔하게 할게요. 라고 했죠. 처음엔 참 고마운 며느리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내가 이 집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짐 같은 존재인가 라는 뼈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점점 바늘방석처럼 불편해졌어요. 제가 음식을 더 먹으려나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압 있으시니까 싱겁고 조금만 드세요. 라고 걱정하는 듯 말했고 가끔 제가 손맛 담긴 옛날 음식을 해 먹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가 난처한 얼굴로 어머니, 요즘 가스 요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요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라고 했죠. TV를 보는 것도 숨 막히게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전 드라마를 보려고 하면 며느리가 단호하게 어머니, 지금은 우리 민재가 공부해야 할 시간이잖아요. 어서 TV를 꺼주세요. 라며 TV를 꺼버렸죠. 점점 제 존재가 이 커다란 다세대 주택 안에서 먼지처럼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듯 잘 몰랐어요. 아침 일찍 캄캄할 때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고된 회사 생활이었어요. 가끔 주말에 엄마, 불편한 거 정말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때면 따가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니, 그럼 너희 덕분에 아주 편하고 좋아. 라고 애써 밝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만 쌓여가는 감정을 누르고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드디어 차갑고
굳은 얼굴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 곤란했는데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요. 민재 학원비도 벅차고 이 집 대출금도 감당이 안 돼요. 저희도 숨 좀 쉬고 싶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제 가슴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 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그래? 내 마음 다 안다. 미안하다. 내 심정 이해한다. 내가 세은이한테 연락해서 얘기해 볼게. 라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는 쓸모없는 존재였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남편 정현 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수모와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문득 어둠 속에서 빛처럼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 그림이라도 다시 그리면 이 억눌린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도윤이에게 부탁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다시 그림 그리고 싶은데, 뭐, 낡은 스케치북하고 연필 몇 자루만 좀 사다 줄 수 있니? 엄마가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다. 도윤이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흔쾌히 네, 엄마, 퇴근길에 꼭 사갈게요. 라고 승낙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사다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쩌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도윤이에게 지금 우리 살림이 뻔한데 쓸데없이 그런 거 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사 오지 마세요. 라면서 단호하게 말렸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차가운 시간 속에서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점점 더 이 집에서 제자리가 공기처럼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았죠. 밥을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작은 소리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날카로운 눈치를 봐야 했어요. 가끔은 나 같은 늙은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차라리 남편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죠. 어느 날 도윤이의 아들 민재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거예요. 하며 자랑스럽고 해맑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그림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휴, 민재야, 이게 도대체 뭐니? 엉망진창의 수준이야잖아. 내 친구들 것 좀 보고 배워야지. 민재의 해맑던 얼굴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돼. 미영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민재가 얼마나 크게 상처받을지 몰라.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어. 할머니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이야. 민재야. 우리 민재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 말에 민재는 다시 한번 해맑게 환하게 웃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분노로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아들과 며느리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싸우는 소리가 제 귀에 고통스럽게 들려왔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매일매일이 숨 막히는 지옥 같아. 회사에서 돌아오는 것조차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가족만의 평화롭고 오붓한 삶은 이제 영원히 꿈도 꿀 수 없는 건가? 왜 그래? 갑자기 또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화내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해봐. 뭐가 당신을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내게 말해줘. 선배인,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매 순간이 나 혼자만의 신경전이야. 어머니의 모든 잔소리와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그걸 참느라 나는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어. 오늘 또 민재한테 그러셨잖아요. 민재가 그린 형편없는 그림 보고 잘 그렸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수준 이하의 엉망진창이었어. 아니, 형편없다, 못해, 엉망진창이었던 그림을 보고 무조건 잘 그렸다고 하면 어떻게 돼? 애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어? 당신,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할머니가 손주 그림 예쁘다고 덕담해 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손주 기 살려주려고 하신 따뜻한 말씀 아니야.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문제가 있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애 교육에 저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민재의 교육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민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 현실을 제대로 알고 냉정하게 자라야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저렇게 비현실적인 칭찬만 하셔. 이러다 민재가 자기 객관화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할머니가 손주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당신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할머니의 애틋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나이라고.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 애가 자기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겠냐고. 오히려 자기 실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되고 피나는 노력할 기회를 놓치게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아이의 인생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기를 살려주는 건데 당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관심이 민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봐. 그 사랑이 민재를 정신적으로 더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어. 사랑? 그게 무슨 해로운 사랑이야. 현실을 모르고 무작정 잘한다는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험난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좌절하겠어. 그게 과연 아이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야. 당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민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리가 없어. 우리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고 냉정하게 가르쳐 주면 되잖아. 바로 잡아? 언제? 어떻게? 당신은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온종일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혀 안 하시잖아. 이게 말이나 돼. 엄마가 연세가 있으신데 무슨 집안일을 하겠어. 당신이 좀 이해하고 감수하셔야지. 그게 당신의 효도도 못해. 효도.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집에 왜 계셔? 여기가 요양원이야. 당신 어머니 모시려니 우리 살림이 너무 버거워. 진짜 요양원에 모시자.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당신 정말 매정한 수가 있어. 매정?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봐. 우리 살림 사정이 어떤지 당신도 알잖아?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에 이러다 우리 가족까지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돈이 그렇게 전부야. 가족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내 엄마를 버려.
가족? 당신 어머니만 가족이야.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의 빛나는 미래는 어쩌고. 다 포기하라고. 왜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누가 애들 미래 포기하자고 해. 그냥 좀만 참고 다 같이 살자는 거지. 참아. 언제까지? 민재 인생 망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당장 해결책을 찾아와. 이대로는 나 정말 못 살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그만 좀 해. 머리 아파.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뭔가 해.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어. 나도 나만의 삶이 있다고. 이렇게 매일 숨 막히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전쟁이 끝난 듯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감쌌어요. 어젯밤 아들과 며느리의 살벌한 싸움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것 같았죠. 식탁에 앉아 식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도윤이가 마지못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송합니다와 어쩔 수 없어요. 가 뒤섞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엄마.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응, 그래?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제가 애써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직감적으로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의해서 세은이네도 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만 엄마를 계속 모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세은이에게도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거대한 바위에 깔린 것처럼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아들에게서 너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으니 너무나 쓰라리게 아팠죠. 자식에게 짐짝처럼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피멍이 드는 느낌일까요? 눈물이 마지막 힘을 다해 차올랐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꾹 참았어요. 제가 겨우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도윤아. 나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도윤이는 죄책감에 미안한 듯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당장의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있자니 문득 차가운 깨달음이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강력한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집, 이 가정에 있는 이 불쌍한 가족에게 평화는 영원히 없을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알았다. 도윤아. 내가 세은이한테 연락해 볼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도윤이는 제 단호함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괜찮다. 도윤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희 인생도 중요하고 나도 내 인생이 있잖니. 내 남은 삶을 이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기적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있다가 마침내 홀가분하게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지체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지만 일단 이 숨 막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낡은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40여 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설렘, 손주들과 보냈던 짧고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점점 저를 옥죄어 왔던 불편한 순간들. 더 모든 것이 먼 훗날의 꿈만 같았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영원히 그리운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당신이 건강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겠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다시 뜨겁게 차올랐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내듯 흐르는 대로 두었죠. 이제 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기대되는 설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어요. 도윤이네를 떠나는 날, 제 가슴은 미칠 듯이 무거웠어요. 손주 민재가 제 치마폭을 붙잡고 할머니, 어디 가요? 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금방 다시 오실 거죠? 라고 흐느끼며 물을 떼는 철옹성 같던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 우리 민재. 할머니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할머니 꼭 다시 올게. 라고 거짓말처럼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영원히 알 수 없었어요. 세은이네는 지방 소도시의 낡은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4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고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걱정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세은이가 나를 반갑게 받아줄까? 사위는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손주들은 나를 좋아해 줄까? 도착해서 낡은 현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세은이가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어쩐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사위는 세은이의 눈치를 보며 TV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만 살짝 돌려 인사했어요. 장모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세은이네는 20평도 채 안 되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방은 3개였는데 하나는 세은 부부의 방, 다른 하나는 중학생 손녀 예나의 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초등학생 손자 건우의 방이었고 역시나 제가 발 디딜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세은이가 미안함과 난감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 좁은 집에 방이 없어서. 일단 거실에 있는 낡은 소파 베드를 써주세요. 저희도 노력할게요. 소파 베드. 딱딱하고 좁은 소파 베드였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신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고독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첫날 밤, 온 신경이 곤두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거실이다 보니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 가족들의 작은 기침 소리까지 모두 다 들렸거든요. 게다가 소파 베드가 돌처럼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감히 불평할 수는 없었죠. 이미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니까요. 다음날 아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은이가 단호하게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제가 쓸모 있는 사람 같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설거지라도 깨끗하게 할게. 라고 했더니 사위가 아예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장모님, 제발 그냥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괜히 일 만드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냉랭한 태도에 제 손이 무한하게 멈췄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숨막히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녀 예나는 할머니가 거실에 있어서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한다 며 저에게 짜증 섞인 불평을 했고, 손자 건우는 제가 TV를 조용히 보고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액션 만화를 못 본다 고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렸죠. 한 번은 예나의 아주 중요한 시험 기간이었는데 밤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최대한 소리 없이 일어났다가 낡은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예나가 방문을 열고 신랄하게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 제가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쩜 이렇게 배려가 없으세요? 그 매정하고 날카로운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미안하다. 우리 예나야. 할머니가 정말 조심할게. 라고 애원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는 장모님이 싫다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제가 있을 때면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아차 실수로 세은이의 아끼는 예쁜 유리 그릇을 깼는데 사위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듯 화를 내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그릇이 돈인 줄 아세요? 세은이는 처음엔 저를 필사적으로 감싸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점점 눈에 띄게 지쳐가는 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어느 날 세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윤 오빠네보다 저희가 훨씬 더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감당이 벅차고 이 좁은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과 절규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 번 다시 아물 수 없게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 짐짝 같은 존재였구나. 그날 밤 차가운 소파 베드 위에서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나의 남편 정현 씨가 단 하루라도 더 살아 있었다면 이런 처참한 일은 없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고 험악해졌고 가족 간의 사소한 마찰이 매일 일어나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사위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맛이 없다며 분노 섞인 화를 냈어요. 장모님, 이런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장모님이 만든 걸 알고 먹어도 도저히 못 먹겠어요. 세은아, 너희 엄마 요리 실력이 이 정도였어?
매번 이런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또 너무 싱겁고, 심지어 고기는 탄맛이 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장모님이 원래 이렇게 요리를 못 하셨던 거야? 아니면 오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차라리 돈 주고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매번 이렇게 고통스럽게 먹을 순 없잖아. 오늘 하루만 그런 거라면 내가 참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우리 정말 곤란해. 솔직히 이 정도면 요리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정성 없이 하신 거야? 평소에는 안 그러셨을 텐데. 세은아, 너희 엄마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돼. 뭐라도 변명 좀 해봐. 나 정말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세은이는 그저 고통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너무 서러워서 말문이 막힌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늦은 밤 딸과 사위의 심각하고 낮은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야? 당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난 정말 보내기 싫어. 지금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우리 아이들 학업도 신경 써야 하고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지쳤어. 요양원에 모시면 전문적으로 간병인들이 돌봐주니까 어머니도 우리 눈치 안 보고 더 편하실 거야.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 엄마는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 엄마를 그렇게 멀리 보내면 나중에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당신 정말 매정해. 여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봐. 장모님도 연로하시고 우리 둘 다 직장 때문에 바쁘잖아. 우리도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어. 요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장모님을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 장모님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지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응? 나도 장모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해.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장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는 거야. 장모님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시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놓을 거야.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 아니면 실버타운은 어때? 요즘 실버타운 좋다고 소문났잖아. 시설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잖아.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거야. 우리 형편의 실버타운에 모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세은아. 실버타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실버타운에 모시면 장모님도 외롭지 않으실 거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끔 찾아가서 뵙고 오면 되는 거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장모님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런 곳에서 잘 지내실 수 있을지 걱정돼.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잖아.
그걸 무시하고 보내는 건 너무 냉정한 것 같아.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가족 전체가 지쳐서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눈치를 보느라 더 불편해지기만은 할 거고, 장모님을 더 좋은 환경에 모시는 게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어. 그래도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대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데 가는 걸 받아들이실까?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장모님께서 적응하시면 분명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내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보면 장모님도 금방 적응하실 거야. 나도 힘들게 이런 결정을 생각해 본 거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응, 알겠어. 좀 더 생각해 보고 엄마랑도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하지만 꼭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 엄마가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요할 수 없잖아. 그럼, 물론이지. 장모님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자. 응, 그래. 고마워. 우리 다 같이 잘 해결해 보자. 아, 안 되겠다. 실버타운 비용이 장난 아닌데. 우리가 이 돈이 어디 있어? 너무 비싸잖아. 에이, 짜증나. 둘의 대화를 듣고 저는 더 이상 이 비참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야 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고독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내 영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은이에게 더 이상 감정을 보이지 않고 말했어요. 세은아, 엄마가 너희에게 너무 큰 짐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엄마가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해. 세은이는 충격을 받은 듯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엄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인생도 중요하고 나도 내 남은 인생이 있잖니. 이젠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제 말에 세은이는 눈물을 뚝뚝 글썽이며 저를 애원하듯 불렀지만 저는 이미 굳고 단단한 마음을 먹었어요. 짐을 싸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는 이토록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홀로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이제 나는 자유다 라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떠나는 날, 손주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지만 이제는 냉정해져야 했기에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세은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정말? 타이더,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제 가슴은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이렇게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손에 든 것이라곤 낡은 천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남편과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정현 씨가 선물해준 오래전에 샀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전부였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처음 한 일은 당장 비를 피할 잠자리를 찾는 거였어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찾은 곳이 재개발 지역 근처의 월세 15만 원짜리 달동네 반지하 쪽방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번화가 근처였는데도 이런 지옥 같은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쪽방촌에 들어서는 순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듯 눈물이 났어요. 좁고 퀴퀴한 골목,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건물들. 이게 정말 내가 남은 생을 살 곳인가 싶었죠. 방을 보고는 더 놀랐어요.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싱크대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곰팡이로 덮여 빛이 안 들어와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짐을 풀면서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됐을까?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나? 자식들을 원망하다가도 이내 다 내가 못나고 무능해서 그렇다 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듯 탓했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남편을 일찍 잃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라고. 첫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낯선 소음, 벽을 뚫고 들어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돌처럼 딱딱한 바닥.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한밤중에 갑자기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심장이 떨어질 듯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이뤘죠. 다음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공무원이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어르신. 자녀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쩌다가 혼자 계시게 되셨어요? 그 말에 또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 있어요. 둘이나 있죠.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저 혼자뿐이에요. 저는 혼자 살아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 아무도 없는 나 혼자.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기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텼죠. 동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을 받아 먹고 가끔은 볕이 잘 드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밤이 되면 뼈를 깎는 외로움이 절 덮쳤어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서 정말 숨 막힐 듯 적막했죠. 그럴 때마다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천진난만한 모습, 옛날 우리 국밥집 그림. 그림을 그리면서 억눌렸던 눈물을 흘렸죠. 한 달이 지나고 기다리던 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왔어요. 고작 50만 원. 월세 15만 원 내고 나면 단돈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매 끼니를 고통스럽게 걱정해야 했고 당뇨약과 약을 사려면 며칠을 굶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갑자기 아플 때였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겁이 나서 119를 부를 엄두도 나지 않았죠. 산더미 같은 병원비가 무서워서요. 그냥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린 채 아픈 채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때 정말 인생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내 시신조차 찾지 못하겠구나. 자식들 생각이 안 날 날이 없었어요. 보고 싶어서, 따뜻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리워서 미치겠는데 연락할 수가 없었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돈을 달라고 하나며 부담을 줄까봐. 그래서 그냥 외롭게 참았어요.
가끔 길에서 손주들 또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이어졌어요. 하루는 우연히 화장실에 깨진 거울을 보다가 섬뜩해서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늙었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고 주름은 가뭄의 논바닥처럼 깊어져 있었죠. 그제서야 피할 수 없는 실감이 났어요. 나는 이제 정말 늙고 외로운 할머니구나. 제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젠 자식들의 짐이 될 걱정도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전광석화처럼 떠올랐어요. 그래, 그림, 내 그림. 그래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그렇게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내 남은 생을 그림과 함께 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낡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림의 소재로 보이더라고요. 힘겨운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 고독하게 산책하는 사람들, 힘찬 제잘거리는 새들. 하지만 종이도 연필도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 공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다행히 누군가 버린 구겨진 광고지와 연필 부러진 것을 찾을 수 있었죠. 처음엔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다니 부끄러웠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제 영혼의 열정이 그 부끄러움을 압도적으로 이겨냈어요. 수전증처럼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오랜 친구처럼 익숙해지더라고요. 세월의 무게를 견딘 나무 한 그루, 벤치에 앉은 홀로 된 사람,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 하나씩 그려나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저를 괴롭히던 모든 걱정을 마치 마약처럼 잊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모든 것이 잠시 저 멀리 멀어졌죠. 오직 눈앞의 희망찬 풍경과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선들만이 존재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며칠을 보내다 보니 점점 그림 실력이 놀랍도록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종이들로 작은 자신만의 스케치북을 만들었고 버려진 연필들을 모아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죠.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천진난만한 꼬마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 그림 정말 예뻐요. 할머니는 마법사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한 털실처럼 따뜻해졌어요. 진심이 담긴 칭찬을 오랜만에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 꼬마는 제 그림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아이들이 다가와 그림을 구경하곤 했어요. 어떤 날은 동네 노인정차 할머니들이 와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그림 덕분에 조금씩 다쳤던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식들에게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따뜻한 봄날의 눈처럼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현실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가장 큰 위안을 얻었죠. 그림 속에 제 삶의 모든 고난과 희망을 담아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자유롭고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 눈에는 쓰레기 위에 그린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 내 그림은 내 고난의 역사이자 다시 피어난 희망의 증거다. 그림을 통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앙상한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희망을 담아 스케치하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리신 이 그림, 제가 좀 봐도 될까요? 그림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가 공손하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별것 아닌데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동안 제 그림을 뚫어지게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이런 깊이 있는 그림을 공원에서 보게 될 줄이야.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반응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수줍게 붉어졌어요. 별거 아닌데요. 그냥 늙은이의 낙서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은 기술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오준서라고 합니다. 작은 갤러리의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술계 쪽 일을 하셨나요? 오 관장은 제 그림에 대해 왜 이런 소재를 선택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선을 그었는지 이것저것 집요하게 물어보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 혹시 이 그림들을 저의 갤러리에서 정식으로 전시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 그림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시? 제 그림을요? 오준석 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의 그림에는 다른 화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 비참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망설여졌어요. 나의 그림이 과연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감히. 정말이야. 하지만 오준석 관장의 진심이 담긴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관장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마치 흑백 영화가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준석 관장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준비 과정은 몸이 부서질 듯 쉽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 그림을 그렸고, 낡은 그림들을 복원하고 액자를 고르고 전시의 포스터도 만들었죠. 모든 게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묻어뒀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한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전시 당일, 심장이 터질 듯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찾아오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거의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실망감이 짙은 안개처럼 밀려왔고, 역시 내 그림은 그냥 낙서일 뿐이었어. 라고 자책했죠. 그때 수수한 옷차림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마치 제 그림에 홀린 듯 한참 동안 제 그림들을 보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이 마치 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같아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도 최근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 죄책감과 슬픔이 할머니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여성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온기를 나누며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 일을 계기로 자식에게 버려진 노모의 처절한 삶이 담긴 그림이라는 입소문이 들불처럼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아왔고 그들 모두 제 그림에 마음을 위로받았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경이로운 대성공을 거뒀고 일주일간 연장 전시까지 하게 되었죠. 마지막 날,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 중에는 미술계에 권위 있는 유명 인사들도 있었고, 고통받는 평범한 시민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제 그림 앞에서 감동에 젖어 깊은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벅찬 환희로 가득 찼어요. 그때 오준석 관장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명화 할머니. 이제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예술가세요. 할머니의 그림은 세상을 치유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68세의 나이에 퇴실, 새로운 인생, 제2의 삶을 시작했구나. 내 삶의 비극이 다른 이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었구나. 전시회 이후 제 인생은 마치 기적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림이 날개 돋친 듯 하나둘 팔리기 시작했고 여러 갤러리에서 열렬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해외 유명 미술 잡지에서는 저의 인생과 그림을 조명하는 특별 기사를 싣고 싶다고 했고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는 제게 인생을 담은 그림 강좌회를 맡아달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죠.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하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68세 할머니의 감동적인 인생 역작, 그림으로 부활하다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쑥스러워서 나중으로 미뤘지. 대신 권위 있는 잡지에 늦깎이 화가의 고난 극복,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실었어요. 사람들은 제 그림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을 본다고 했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림이 팔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더 이상 춥고 습한 쪽방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따뜻하고 아담한 작은 투룸이지만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은 화실도 생겼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영혼 속 마음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자식들의 짐이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그림으로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자부심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들 도윤이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만에 연락인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긴장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도윤이. 아들의 목소리도 참을 수 없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죠.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엄마. 그, 잡지에서 엄마 이야기를 봤어요? 도윤이가 먼저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둑이 터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억누르고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죠. 기쁨, 슬픔, 그리움, 서운함. 모든 격렬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제발? 도윤이의 목소리에도 회한의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짐짝처럼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도윤이의 절절한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전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래, 자식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자. 는 마음으로 대답했죠. 그래? 도윤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도 미안해.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매정하게 떠났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도 이제 너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렴. 엄마. 도윤이가 감격하며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엄마에게 그동안 못한 효도 제대로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오래도록 끊어졌던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봄날의 햇살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와의 통화 이후 딸 세은이도 눈물로 가득 찬 연락을 해왔어요. 세은이도 잡지를 보고 오열하며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편안해졌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랑거리예요. 라며 찾아왔죠.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림 너무 멋있대요. 최고예요. 손주들의 해맑은 말에 가슴이 따뜻한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한때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다니. 18세의 나이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요. 오늘은 어떤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 영감을 얻을까? 기대하면서요. 전에는
하루가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신이 주신 새로운 선물 같아요. 화실에 앉아 묵직한 붓을 들 때면 지나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요. 남편과의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진 고난, 그들에게 냉정하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가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벅차오르는 행복한 순간들까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높고 낮은 굴곡이 많았어요. 한때는 그 굴곡이 너무 싫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잔인한 시련이 닥치는 걸까? 하고 하늘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비극적인 것이 제 그림의 가장 단단하고 깊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슬픔도, 기쁨도, 절망도, 희망도, 모든 것이 제 그림 속에 영혼처럼 녹아 있죠.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의 경험이 제 그림의 깊이와 울림을 더해준다는 걸 알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세월의 풍파가 주는 숭고한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6.1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인생의 장엄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영원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전시회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뜨거운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게 젖어들어요. 제 그림이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저를 보세요. 18세의 나이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살아내겠다는 의지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60대에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한 분, 50대에 제빵사가 된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뜨거워져요. 제가 작은 불씨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에 다시 시작이라는 불을 지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가끔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림이 마치 뜻대로 안 되는 남의 그림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굳건하게 말해요. 괜찮아. 이 고난도 잠시 지나갈 거야.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제 이야기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가장 소중한 붓을 듭니다. 아직 그려나가야 할 인생의 그림이 벅차도록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두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빛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명화 할머니처럼 말이에요.